부동산을 통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당근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이 거의 깨져 있지 않나. 이 수수료가 과하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서도 사기를 예방하기가 어렵지 않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그 매물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약합니까? 뭔가 찝찝할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비교를 다 해봐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부동산을 또 들려야 돼. 저는 당근 거래를 절대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에 그 아파트 거래되는 경향을 보면 조금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아파트나 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은 이걸 또 광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광고를 하는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아니면 직방, 뭐 호갱노노 이런 데다 이제 매물을 올리고 그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매수자와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패턴이었다라면 최근에 이제 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거래 패턴이 바로 당근 거래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땅짓고에서 이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당근 거래가 2021년 268건이었습니다. 2021년에 268건인데 2022년 1년 만에 무려 2000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2023년에는 무려 23,100건, 다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11배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는 거의 100배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24년에 59,400건. 그러니까 또 1년 만에 또 2배 경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을 활용하는 이 부동산 거래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와 더불어 사실 이제 뭐랄까 현업에 있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생겨나는 그 우려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피해 사례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근 거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거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이 거의 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수수료겠죠. 당근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없잖아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는데 부동산을 통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수수료가 과하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서도 사기를 예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대부분 다 중개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기반인데, 오히려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사기일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전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생각보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지금 땅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근 거래를 절대 안 합니다.
사실 당근 거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 수수료가 과하다는 느낌은 받긴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과하니까 피해서 수수료가 없는 직거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직거래를 했을 때 일종의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사기나 아니면 가격 불일치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자 여부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내가 스스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은 거래를 사실 많이 해보지도 않고, 거래를 해본 사람들도 이제 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중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고만 딱 올려놓고 그냥 쉽게 그 매칭이 되고 그 안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개사 일도 해봤고 이걸 이제 중개사를 옹호하기 위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입장, 제가 거래를 했을 때 당근 거래를 할 거냐 중개사를 통해서 할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저는 당근 거래를 절대 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중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중개사들은 수년 동안 이 안에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지역 기반이에요. 대부분이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매물들을 받잖아요. 매물들을 받을 때 이 매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 안에 수년 동안 있다 보니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매수하는 사람이나 뭐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중개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거래를 할 때는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직거래를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재정 상황이 지금 안 좋은지,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 그 안에 아파트에서 어떤 그 뭐랄까 평판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다 쌓여 있습니다. 물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드문드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면 오랜 기간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걸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을 내놓으면 대부분은 한두 번쯤 이제 집을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그 집안의 상태나, 그리고 그 아파트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번 방문하면, 아니면 방문하지 않더라도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에 대해서 뭐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정보를 부동산들은 이미 기반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누적된 걸 통해서 지금 이게 가격이 싼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서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막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을 만나서 이 가격이 지금 합당한지, 아니면 이 집안의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나 재정 상태나 이걸 간접적으로 들으면 내가 협상하는데 되게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걸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협상력의 우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문제는 직거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부동산 거래가 되게 쉽게 거래되는지 아는데, 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얻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러 갈 때 집을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가죠. 네이버 매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싼 매물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나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부동산을 들리잖아요. 아마 거래를 해본 분들은 아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보고 가서 바로 그 물건하고 거래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건을 보고 반드시
이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적어도 서너 개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촉박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하냐? 다른 부동산을 가요. 다른 부동산을 가서 거기에서 또 상담을 받습니다. 적게는 4-5개, 많게는 10몇 개. 이렇게 보고 그날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보고 또 검색해보고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쉽게 집을 봤으니까 부동산의 역할이 중요한지 몰라요. 부동산은 뭘 하냐면 손님하고 약속 시간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만 보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나머지 또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번 왔을 때 볼 수 있게 시간과 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여기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그래서 다른 매물들의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놔요. 시간 일정. 그래서 쫙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매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가고 이게 약속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원스톱으로 이게 쫙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거래를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직거래.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관심 있어서 제가 사는 지역의 당근 매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끔은 이 가격대, 마음에 드는 가격대의 매물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매물이 속해 있는 그 뭐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에 다른 매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거의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그 매물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갑니다.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러 가서 집을 봤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약합니까? 뭔가 찝찝할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격대가 맞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더 좋은 물건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집의 상태는 어쩐지, 그 아파트의 다른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비교를 다 해봐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가야 된다면 다른 부동산을 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하면 소송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는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직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집을 보고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여러분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부동산은 부동산법에 의하면 손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보고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개업법에 있어요. 만약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들 중개사를 통해서 다 보고 직거래 하려고 시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쟁도 못하냐? 그런 경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경쟁을 하게 되면 이 중개사의 지위가 사실 굉장히 위협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자면 뭘 하냐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중개사는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가진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얘기 들어놓고 딴 데 가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 중개사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중개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중개사들이 일을 할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납득이 안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중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끼리 쌈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보고 나중에 올게요 하고 다른 부동산 들려서 여기서 다른 부동산은
아, 그 물건 봤어요? 마음에 드는데? 그럼 내가 수수료 깎아줄게. 나랑 해.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근데 우선권 누가 가지냐? 첫 번째 본 부동산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본 부동산이 사실은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막 이런 싸움 나면 이제 보통 소송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끼리 싸우거나 일단 거래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참아요. 먼저 본 부동산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끼리 막 그 거래되기 전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도망가.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수수료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손님 도망가면 둘 다 손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알아도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요. 끝나고, 계약 끝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 심한 경우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거래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 도움이 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쩌면 부동산을 내가 이용해서 일종의 법으로 치면 불법행위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은 다 시도했다가 직거래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요. 자, 당근이 직거래의 처음이 아니에요. 직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이트들이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냐?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포기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피터팬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흐지부지 되고 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직방이 생겼습니다. 직방이 딱 이름이 그냥 딱 직관적이잖아요. 직방, 방을 직접 구한다 해서 직방입니다. 그래가지고 광고할 때 처음에 진짜 직거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진짜 직거래를 하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 막 처음에 매물 엄청 올라오고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직방이 엄청 광고도 막 대대적으로 때리고 해서 매물도 많고 해가지고 뭔가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직거래 아예 안 합니다. 다 부동산 매물로 꽉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과정, 이 부동산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이 과정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매물을 매수자가 와서 원스톱으로 쫙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뭔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 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그 정보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도 걸러지고 그 가격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걸러지고, 그 다음에 계약의 공평성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개사들은 이게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일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비율로 가잖아요. 0.3에서 많게는 0.9까지가 이제 수수료인데, 아파트가 적정 가격일 때는 100만 원 미만 수수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천만 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천만 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일을 하는 것과 수천만 원의 일을 하는 건 동일해. 단지 이 거래 물건의 가격 차이 때문에 어떤 물건은 원룸 거래를 할 때는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막 거래하면 수천만 원, 1000만 원 이상. 물론 조금 깎아주긴 하겠죠.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의 양은 동일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일의 양은 원룸 쪽이 훨씬 많아요. 저 옛날에 집 구하러 갈 때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제가 살 집 임대를 구하는데 20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거래하는 데들은 한 두세 집 보여주고 거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비례하지가 않죠. 일의 양에 비해서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언밸런스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은 저도 받습니다. 그 조정을 이제 해야 된다. 옛날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십억 이런 거래 아파트가 수십억씩 갈 그런 상황으로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 요율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법이 있는 이상은 대안은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하거나 직거래밖에는 거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될 게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직거래를 안 하겠다 이거고, 세 번째는 이제 사기 가능성인데, 사기 가능성도 부동산들이 걸러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당근 직거래는 절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열받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사기 피해의 당사자가 중개인 일 경우에 그거를 내가 회피할 수 있느냐 여부와, 일종의 개인 거래를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종의 확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를 일반인들은 사실 거르기가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여기서 중개사가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충분히 사기 칠 수 있지 않냐?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않냐?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뭔가 의욕과 이 사람의 계획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대단지 아파트를 가면 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이 쭉 상가에, 1층 상가에 막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대여섯 개 있다라고 이제 볼게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쟁입니다. 그 중에 한 부동산이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사기를 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사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다른 부동산에 의해서 이 사기 행위가 다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여러분이 여기 가면 부동산 하나만 들립니까? 다른 데도 가죠. 근데 여기서 사기 치려고 마음 먹고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망행위가 다른 부동산을 가면 다 야, 그런 거 없는데? 뭐야, 네가 잘못 알고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되면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치려면 이 사람이 한 건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기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기를 치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경쟁 체제에 있는 거는 사기를 치는 게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경쟁 체제가 없는 거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 어떤 경우에 사기들을 당하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대한 영상을 한 3, 4년 전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 보면은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처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 개인의 노력, 내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피해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오피스텔 전세 사기의 경우 이제 부동산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립이 되려면 부동산이 어떤 상태여야 되냐? 그 오피스텔 건물에 달랑 부동산 하나일 경우에, 그러니까 속이고자 할 때 내가 속이는 행위가 다른 어떤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경쟁 부동산이 없을 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오피스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사기도 잘 벌어지게, 왜? 건물에 하나씩 있지만 바로 옆에 건물에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 건물에서도 이 건물에 물건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정보들이 교차가 되죠. 교차가 될 때 여기 부동산에서 내가 사기를 치고자 할 때, 야, 너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임대인은 월세를 놨는데 전세 물건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동산이 전세 매물로 내놓고 전세금을 자기가 편취한 다음에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줍니다. 월세를 주는 것처럼 다달이 월세를 주고 나머지 목돈을 자기가 들고 이거를 여러 건, 수십 건 하면 이제 목돈이 되잖아요. 그거 들고 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옆 부동산에서 야 거기는 전세 안 나왔는데 월세야. 그러면 이제 동일한 물건에 서로 다른 부동산이 같은 매물인데 다른 지금 그 임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차인 입장에 쉽게 계약을 안 하게 되죠. 그럼 누가 맞는지. 그러면 이제 진짜인 부동산에서는 진짜 임대인하고 막 전화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내겠죠. 여러분이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한다면 딱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가 사기당할 때 이게 월세 매물이었던 게 전세로 둔갑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를 걸을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전한 물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매물들의 일정 혹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을 때 그 물건만 담당하는 부동산들 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교차 점검하지 않을 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꾼이라는 영화에서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기를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죠. 조심합니다. 다 조심하는데 사기꾼이 등신입니까? 사기꾼이 여러분이 뭘 의심하고 뭘 중요시하는지 모르고 사기를 칩니까? 다 알아요. 사기꾼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를 다 완벽하게 매칭을 시켜놔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런 사기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걸러야 돼.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기본 경쟁 체제, 그리고 교차 점검, 그리고 뭔가 혹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억대인데 전세 물건이 갑자기 1억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혹하는 물건에 욕심이 사로잡힙니다. 욕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그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진짜 저는 부동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대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사기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물건에 욕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물건에 욕심이 사로잡히는 순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점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할 때 스스로 내가 노력해야 될 거를 내가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이 가장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건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기를 당했던 경우인데 딱 그거예요. 저 물건이 너무 탐나. 저걸 꼭 가지고 싶어. 근데 뭔가 그 시간적으로 급해요. 왜?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나만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하면 내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채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급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는. 당근이 왜 생겼냐면 네이버 중고 거래에서 나타난 사기가 대부분 택배 거래거든. 그 지역에서 그냥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 택배 거래를 합니다. 그죠? 택배 거래를 하면 돈을 먼저 보내죠. 돈을 먼저 보내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물건은 요즘은 이제 물건을 또 보내요. 보내는데 벽돌이 들어있거나 이러는 사기가 이제. 그리고 경찰에서 얘네들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이 감당을 못 하더라. 사기꾼이 잡아도 금방 풀려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건데 여러분이 부동산에 혹해 있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싸거나 매매가가 너무 싸. 너무 좋은 물건이야. 그러면 여기서 항상 사기치는 사람은 뭐냐면 시간을 재촉하게 돼. 그리고 네가 아니어도 얘네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너 가면 돼. 널 놓쳐도 돼. 왜? 다른 사람이 올 거니까. 근데 나는 이 물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기꾼이 이겨요. 근데 부동산은 한 번 당하면 어쩌면 내 전 재산 아니면 전 재산의 굉장히 큰 일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래이기 때문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진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다 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요. 저도 이제 중개사를 그만둔 지 십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중개사 편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중개사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과정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수수료가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비중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수료를 이제 요율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해요. 그렇지만 중개사 제도 자체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왜? 이들이 내가 입을 피해를 기본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적 역할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점검해서 할 수 있다. 중개사는 대설을 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합리화시키고 모르는 거를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당근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다면 수수료가 과하다. 저는 부동산하고 차라리 협의를 해줘. 협상을 해요. 수수료를 좀 깎아라.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수수료 과한지 압니다. 그래서 깎아달라고 요청할 때 깎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에 차라리 나. 그리고 사기치는 부동산도 거를 수 있다. 어느 정도. 그거를 알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당근 직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거래 컨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욕을 먹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